자, 이제 시작할게요. 얘들아, 뭐 화장실이나 안 갔다 와도 되죠? 자, 슬슬 시작할게요. 다시. 8시니까 이제 2시간 남은 건데, 이렇게 할게요. 1시간 동안에는 소설 좀 다시 정리하시고요. 1시간에는 이제 오늘 새로 교재 받았죠? 오늘 새로 교재 받았는데, 여기 앞에 보면 시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지겨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중요하니까 좀 나오는 거예요. 반복을 좀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부터 해서 좀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일단은 소설했던 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유호야, 소설이라는 것은 어떤 걸 우리가 소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설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어낸 이야기라고 했죠. 제가 지어낸 얘기고, 있음직한 일을 지어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설의 특성에는 허구성이 뭘까? 현지야, 허구라는 게 뭐라고 생각들어요? 허구. 진짜가 아니다. 진짜가 아닌 거짓이다 이 얘기예요. 지어낸 얘기다. 그 다음에 유호야, 진실성이라고 그랬는데, 진실성은 어떤 소설의 진실성이란 뭐야? 진짜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럼 그 진실성은 어떤 걸로 진실성이라고 한다고 했죠? 뭔지 알지? 유호야.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해요. 설명하기. 잘 들어주세요. 소설에서 진실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진짜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뭘 준다는 거죠? 인생의 진솔함과 교훈을 주는 거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교훈이나 깨달음, 그 소설의 모습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유호야, 소설 구성의 삶에서 뭐 있었어? 인물? 딱 나와야 돼. 인물? 현지는? 인물? 사건? 배경. 오케이. 다시 한번 뭐라고요? 유호야, 얘기해줘봐. 인물, 사건, 배경. 딱 그냥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소설 구성의 3요소는 뭐라고요? 인물, 사건, 배경. 그 다음 소설 구성 5단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 중에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갈등의 최고죠. 절정이죠, 절정. 그 다음에 우리 방금 한 건데, 유호야, 갈등이 뭐예요? 갈등. 대립이나 충돌. 근데 그게 인물 사이일 수도 있고요. 외부일 수도 있고 내부일 수도 있다 했어요. 알겠니? 다음에 현지야, 곡성은 뭐야? 곡성? 오케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유호야, 1인칭 주인공과 관찰자의 차이는? 주인공은 내가 주인공이지. 1인칭 관찰자는? 내가 주인공은 아니에요. 이해가죠? 현지야, 전지적 작가랑 관찰자 시점은 어떻게 달라요? 3인칭 전지적 작가랑 관찰자는 어떻게 다를까? 잠깐만 펴줘볼래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전지적 작가랑 작가 관찰자 보이세요? 현지가 한번 전지적 작가 읽어줘봐. 그 위에 점 네모칸에서 작품 밖에 서술자인 작가가 신과 같은 위치에서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서술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모든 거를 다 말해줘요. 뭐 화가 났다, 어쩌다, 막 상황에 대해서 다. 그래서 거기 신과 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얘는 뭐냐면 그 아래에 뭐라고 나오냐면 대신 이해하기는 좋아요. 독자가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는 좋지만 너무 많은 거를 얘기해주기 때문에 또 상상력이 제한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나를 쉽게 얘기해서 스포해주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뭐겠어요? 1인칭 관찰자는 어디 안에 있어요? 소설 안에 있어요. 등장인물로. 그에 비해 3인칭 관찰자는 뭐예요? 바깥에 있어요. 자,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소설 안에 나오냐 밖에 나오냐를 봐야 돼요. 우선. 알겠죠? 그래서 1인칭 주인공은 뭐라 그랬죠? 아까 말했죠. 거기 봐봐. 우리 다시 한 번만 정리하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것은 작품 속의 주인공인 내가 줄거가거기 자신의 이야기, 내가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1인칭 관찰자는요. 작품 속에 나가 줄거거기 그 뒤에 주인공의 이야기를 관찰하는 거예요. 주인공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뭐냐 그랬냐면 그 홈즈, 셜록 홈즈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전지적 작가는 거기 신과 같은 위치 줄 보세요. 작품 밖에 소설자가 신과 같은 위치라는 거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작가 관찰자는 인물 행동과 사건을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거리를 둔다는 거는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관찰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관찰자 시점이 좀 더 상상력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죠?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작품을 좀 볼 거예요. 40쪽 한번 봐주세요. 40쪽에 동백꽃. 유호야, 너는 이거 내가 숫자로 저번에 내줬지? 한 거 같아, 아까 보니까. 그치? 근데 내용은 안 본 거죠? 같이 내용은 안 본 거니까 한번 보면서 동백꽃 혹시 너네 이거 배운 거나 읽은 적 있나요? 알아요? 유호 들어본 거 같아? 학교에서? 그치, 이거 교과서 워낙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래도 너네가 이제 좀 가물가물하죠. 솔직히 이제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하니까 다시 같이 저랑 너네 그래서 소설을 공부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조금 시도하기 좋은 작가 중 한 명이 요 김유정이에요. 요 김유정 작가는 그러니까 뭐냐면 왜 소개가 많이 되냐면 재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읽기 편해, 쉽게 얘기해서. 약간 사투리 같은 게 나오기는 나오지만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고 그래도 애들이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김유정 소설이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좀 써보세요. 그래서 이제 김유정은 좀 뭐로 유명하냐면 이 김유정은 일제강점기 때 1930년대 활약한 작가예요. 20, 30년대 활약한 작가고 요절했어요. 30도 안 돼서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 안에서 많은 작품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주로 농촌소설, 그 다음에 좀 해학적이고 좀 재미있는 단편소설을 많이 남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김유정을 좀 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앞으로 소설을 공부함에 있어서 꼭 좀 여러분이 짚고 가야 되는 작가 중 한 명입니다. 예. 너네 혹시 춘천 가봤니? 가본 적은 없어? 유호야, 춘천 가본 적 놀러 간 적 없어 혹시? 없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너네 나중에 혹시 가족과 여행을 간다든지 여러분이 언젠가 연애를 한다면 데이트 코스로 되게 좋은 데가 하나 춘천인데 그 춘천 여기 김유정이 그 춘천 거기 출신이에요. 강원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생가가 있어요. 그리고 지하철역에 김유정역이 있어. 니네 나중에 이제 어플 보시면 아는데 김유정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념관에 가면은 김유정의 생애에 대해서 잘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생애와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좋고요.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뭐냐면 거기 레일바이크도 있어. 알죠? 이렇게 타는 거 되게 재밌는 그 레일바이크도 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닭갈비 유명하죠. 춘천 닭갈비 거기 식당들도 많고 해서 딱 데이트 코스로 좋아. 아니면은 너네 뭐 친구들끼리 그리고 경춘선에 알죠? ITX
저희 엄마랑 경춘선 타고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되게 나름대로 재밌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하나의 코스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도 한번 김유정이 어떤 인물인지도 한번 보고 하면은 도움이 되겠죠. 알아두시라고 한번. 그래서 아마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김유정 그이나 뭐 아니면 김유정 문학관 이런 거를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알아두세요. 네. 그래서 이 동백꽃은 그 계절이 봄이에요, 일단. 그래서 이제 너네 청춘이라고 그러죠, 봄. 봄의 어떤 남녀의 풋풋한 아직 어린 남녀의 사랑을 상징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네 아마 줄거리는 대략 기억이 날 겁니다. 자, 보세요. 나가 있어요, 나.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이름은 안 나와요. 너네 1인칭 주인공에는 이름이 안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나가 있는데 어떠냐면 얘가 약간 어수룩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 똑똑한 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약간 좋은 말로 하면 순진하고 나쁜 말로 하면 약간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공동 주인공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그게 정순이에요. 정순이가 나오는데 이 정순이는 근데 얘는 약간 어수룩하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되게 성숙해요. 약간 성숙하고 좀 어른스러운 여자애예요. 정순이는. 그래서 정순이가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마음이 있어서 나한테 감자를 너네 왜 당연히 좋아하면 뭔가 주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이러잖아요. 감자를 준 거예요. 근데 얘가 그 감자를 거절해버렸어요. 그래서 정순이가 열받아가지고 닭싸움을 붙여요. 근데 내가 특히 감자를 거절했던 이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 감자를 거절하고 정순이의 그런 관심을 좀 거절했던 이유도 있는데 마름이에요, 마름. 그러니까 정순이네가 마름집 딸이에요. 너네 아까 시대상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 마름이라는 게 일제강점기를 알려주는데 저것도 마름이라는 건 땅 주인은 아니고 그 소작농의 땅을 관리하는 사람이 마름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저 마름한테 쉽게 말해서 실세예요. 저 사람이. 저 사람한테 밑보이면 땅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제적으로 약간 얘네가 우린 거예요. 정순이네가 더 잘 살고 우리 집이 처음 여기 동네에 오게 어려웠을 때도 정순이네 그 도움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제적으로 약간 예속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쟤는 마름집 딸인데 잘못했다가 우리 땅 뺏기면 우리 큰일 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내 마음을 모르는, 그러니까 정순이의 마음을 모르는 나와 그 다음에 그게 원망스러운 정순이 사이의 갈등 이런 것도 내적 갈등이죠.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결국 화해는 해요. 예,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감자 줬다고 그랬죠. 거기 보세요. 언제 구웠는지도 아직 더운 김이 확 깨치는 굵은 감자 3개. 그거 동그라미 보세요. 굵은 감자 3개. 이 굵은 감자 3개가 뜻하는 게 뭐냐면 정순이 나에 대한 애정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감자도 주는 거예요. 근데 정순이가 좀 실수한 게 있어. 거기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너 집에 이거 없지? 야,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하면 아까도 말했죠. 게다가 좀 우리 집이 못 사는데 지금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자존심이 어떻게 될까? 상하지요. 생색 있는 소리를 하고 제가 준 거를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그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본감자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너나 먹어라. 나 동그라미 해보세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인칭 주인공 시점. 그러면 선생님 정순이는 주인공 아니에요? 정순이도 주인공 맞아요. 하지만 소속자가 누군 거예요? 나예요. 이름은 안 나와.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버렸다. 그랬더니 가는 기색 없고 뿐만 아니라 거기 보세요. 새글새글하고 심상치 않은 숨소리가 뭐 쓰세요? 기분이 상한 정수분자에서 왜 기분이 상했겠어? 거절당했으니까. 여자가 용기 내서 감자를 줬더니 그쵸? 그거를 특히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한테 먼저 이렇게 대시하고 고백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근데 얘는 눈치 없어서 이거를 못 알아먹죠. 자, 그 다음에 나와보세요. 피렸고 요년이 누구냐면 정순이에요. 정순이가 내 약을 올리느라고 또 닭을 집어다가 내가 내려올 길목마다 싸움을 시켜놓고 저는 그 앞에 앉아 호드기를 물고 호드기가 필이에요. 근데 왜 닭싸움 시킨다고 그랬죠? 거기다 써봐. 정순이가 그런 닭싸움을 시키는 이유가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예요. 관심 끌려고. 내가 정순이의 마음을 잘 몰라주니까 정순이 입장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거죠. 나는 약오를 때 올라서 두 눈에 불과 함께 눈물이 콱 쏟아졌다. 나무지게도 벗어놓을 새 없이 그대로 내공댕이 치고는 지게 막대기를 뻗치고 허둥지둥 달려들었다. 가까이 와보니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이라는 건 거의 죽어간다 이 뜻이에요. 닭도 닭이령이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빡 없이 그대로 앉아 호두기 부는 그 꼴에 더욱 시떨린다. 나는 대뜸 달려들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매 한 번에 때려 엎었다. 닭은 푹 엎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정순이 매섭게 눈을 훅 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 때려 죽이니?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 뭐 이 자식아 무집닭인데 동라면은 무집닭. 정순이네 마름이라고 했죠. 마름이 뭐라고요? 땅 관리하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건물주 비슷한 거라고 하니까. 복장 꾸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러고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분하기도 하고 무안하기도 하고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까 이제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할지 모른다.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서 소매자락으로 눈 가리고는 얼김에 엉 하고 우는 것 같다. 먼저 써보세요. 얘들아, 나의 성격 어떤 것 같아요? 겁이 많고 순박하다. 이렇게 남자애가 이렇게 우는 거지 또 어쩔지도 몰라가지고 예, 좀 겁이 많고 순박한 성격. 그러니까 정순이가 다가와서는 그럼 너 이따부터 안 그럴 테냐? 하고 물을 때 비로소 살 길을 찾은 듯했다. 나는 눈물 씻고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했다. 다음부터 또 그래 말하네. 자꾸 못 살게 볼 테니. 그래 이제 안 그럴 테야. 닭 죽은 거는 용려 마라. 내 아니 될 테니. 자, 얘들아 여기서부터 또 갈려요. 뭐다 쓰세요? 정순이의 의도와 나의 의도가 다릅니다. 자, 정순이의 의도는 너 이제 저번에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을 거절하지 않을 테냐 이거죠. 쓰세요. 그러니까 정순이가 감자 거절해서 열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 이제 그다음부터 안 그럴 테냐 그 말은 이거예요. 너 이제부터 내가 주는 거 잘 받고 내 마음 거절하지 않을 테냐 이렇게 한 건데 나는 뭐냐면 그걸 정순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저 아니면은
뭐 닭과 관련된 정도로 생각하지 깊게 생각을 못하는 거죠. 왜요? 점순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못에 떠다 밀렸는지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퍽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 쓰러진다. 몸이 포개졌어요. 얘들아 있잖아. 좀 남녀 사이라는 게 있겠죠. 손잡거나 뭐 이렇게 앉는다든지 이러면 이게 좀 찌릿찌릿 전기 오르잖아요. 그런 거죠. 한창 피어피들어진 노란 동백꽃. 동그라미 동백꽃이 뭐냐면 쓰세요. 여기 제목이 있기도 한데 바로 청소년 남녀의 순박한 사랑의 상징이에요. 이제 사랑이 어떻게 되겠지?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 온 정신이 그만 안찌됐다. 얘들아 왜 정신이 안찌될까? 물론 향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점차 이성의 비법이 정신이 안찌라는 쓰세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꽃향기에 취해서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의 물들이 이제 이성에 물떴다는 거죠. 사랑의 감정에 썼나요? 됐어? 네. 그래서 동백꽃 같은 경우는 되게 쉽고 재밌는 작품이니까 좀 기억난다 그랬지? 유호도 기억나요? 기억나?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도 볼게요, 뒤에. 42쪽에. 다 적었지? 적을 건? 네. 자, 자전거도 얘도 유명해요. 혹시 읽은 사람 있니? 읽었어? 알아? 응. 유호는 혹시 알아? 이거? 이거 유명한 작품이라 알 것 같아요. 얘들아, 일단 얘가 배경이 언제냐면 사실 이쪽에 70년대 나오죠? 거기 동그라미 보세요. 70년대예요. 1970년대.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시간적 배경이 70년대라는 거. 그래서 이게 양심의 중요성이거든요. 거기 주제 나오지? 부도덕하고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 대한 비판.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양심의 중요성이라고 쓰세요. 양심을 지키는 중요성. 네.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나미가 나오죠. 쓰나미. 주인공 이름이 쓰나미입니다. 얘는 정지적 작가예요. 모든 상황을 다 작가가 알고 얘기를 해주는 작품이에요. 저 쓰나미는 지금 아직 학생일 나이예요. 그런데 너는 이때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이제 좀 가난한 집이나 막 이렇게 부양할 형제가 많거나 이러면은 학교를 못 다니고 짐 싸가지고 서울 와가지고 공장 같은 데 취직해서 알죠? 막 생계를 위해서 공장에서 할게 해가지고 일하고 그 돈 송금하고 막 밤에 또 아니면 야학 공부하고 막 이런 경우도 되게.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되게 이렇게 우리는 공부만 하잖아요 지금. 뭐 걱정 없이 학비 걱정이나 뭐 부양할 이런 걱정 없이. 근데 이때만 해도 우리가 되게 경제적으로 많이 그럴 때니까 여튼 그래서 이제 이 쓰나미가 지금은 없어졌는데 청계천 그때 거기 상가가 많았어요. 되게 청계천 그쪽에 종로 그쪽에 전자상품 이게 전자용품과 관련된 그런 걸 파는 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얘가. 근데 그 주인 영감이 좀 교활해요. 그러니까 이제 쓰나미는 아직 그거를 좀 눈치채지 못했는데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쓰나미는 착해 막 이렇게 하면서 약간 자기 입맛대로 애를 구슬리려고. 그러니까 월급도 조금 주고 뭐 다른 직원을 더 고용하지도 않고
그리고 막상 수남이한테 뭐 공부 더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공부할 시간을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약간 겉과 속이 이중적인 인물이었던 거죠. 근데 수남이가 수금을 하러 갔다가 외상값 받으러 갔다가 자전거 도둑이죠 제목이. 자전거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람이 되게 많이 부는 날이었는데 바람에 넘어지면서 한 신사의 자전거를 상치게 됩니다. 아니 그 차에. 그 신사가 거기다가 이제 그 자물쇠를 채워놓고는 돈을 가져. 근데 수리비를 막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수남이가 알다시피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리비를 막 요구합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구경하던 사람들이랑 이제 토끼야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수남이가 그 자전거를 들고 막 달려갑니다. 어떤 괴력이 생겼는지 하여간 자전거를 들고 튀어요. 성공해요. 그래도 여러 오만 가지 감정이 내가 성공했다는 약간의 희열감과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 근데 주인 영감과 할아버지가 칭찬을 해줍니다. 아우 너 오늘 운수 텄다면서. 그러면서 그 자물쇠도 풀어줘요. 근데 이때 얘는 되게 그 수남이는 기분이 좋기보다 되게 씁쓸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른이라면 자기가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길 바랐겠죠. 그래도 그렇게 자전거를 들고 오면 어떡하냐. 그 신사와 합의를 봐야지. 아니면 수리비를 어느 정도는 물어줘야지. 그런 거를 좀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수남이는 또 누가 떠오르냐면 고향에 있던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왜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형도 수남이처럼 서울에 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빈손으로 올 수가 없으니까 도둑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떠나는 수남이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도둑질만은 하지 말라고, 나쁜 짓만은 하지 말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남이는 이제 자기를 꾸짖어줄 어른이 그리웠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으로 내려갈 채비를 하면서 소설은 끝나요. 그리고 수남이의 그 표정, 누런 똥빛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양심의 가치 때문에 괴로워하는 얼굴이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이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남이가 속으로 괴로워하는 내적 갈등. 말했죠. 이 자전거를 들고 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양심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무리한 수리비를 요구했던 신사와 주인 영감과의 수남이와의 갈등도 되겠죠. 그러니까 양심을 지키고자 했던 수남이와 그 양심을 지켜주지 않던 어른들과의 갈등. 그거는 외적 갈등이겠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설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갈등의 종류나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부터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 전체 줄거리 있잖아. 제가 지금 얘기한 거긴 하지만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겠어요. 수남이는 고향을 떠나서 청계천 세운상가 전기용품 도매상의 점원으로 일을 하면서 주인 영감한테 육친애, 얘들아 육친애라는 건 가족 같은 느낌. 근데 이거를 수남이가 착각한 거죠. 바람이 심하게 불던 날 수남이는 불길함을 느끼며 배달을 간다. 수남이 자전거가 바람에 쓰러져서 자동차에 흠집이 나고 수리비를 물어줘야 될 처지에 놓인 수남이는 자전거를 들고 도망쳐버리죠. 수남이는 도둑질을 한 자신을 칭찬하는 주인 영감에게 거부감을 느끼며 도둑질을 했던 형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갈등하던 수남이는 도덕적으로 견제해줄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면서 끝납니다. 됐죠?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운전사는 금방 커다란 자물쇠를 하나 사가지고 왔다. 신사는 다시는 내 눈 따위는 쳐다보기도 싫다는 듯 수남이를 상대도 안 하고 묵묵히 자전거 바퀴에다가 자물쇠를 채우고 앞에 빌딩 가리키며 나 저기 306호실 있으니까 돈 5,000원 갖고 와. 그러면 열쇠 내줄 테니 하고는 수남이를 흘려보고는 유유히 빌딩 속으로 사라졌다. 근데 얘들아 있잖아. 물론 자전거에 흠집이 나는 수남이도 책임이 있겠지만 이렇게 아이에게 따뜻하고 돈이 없고 힘든 아이
못하고 그냥 막연히 서 있었다. 수남이와 신사 시기를 흥미진진 구경하던 사람들도 헤어지지 않고 그냥 서 있었다. 아마 수남이가 앙앙 울거나 펄펄 뛰며 욕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주기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수남이는 바보들거린 아이처럼 조용히 멍청히 서 있었다. 누군가가 말지기 속삭였다. 토끼라 토끼 그까짓 것 같고 토끼라. 토끼라는 게 뭔 줄 알지? 도망가라. 그거는 악마 속삭임처럼 은밀하고 감미로웠다. 수남이의 가슴은 크게 뛰었다. 거기다 써봐. 이런 게 내적 갈등이지. 아니 안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갈등하는 거죠. 이번엔 좀 더 점잖고 어른스러운 소리가 나섰다. 그래라 그래 까짓 거 들고 도망가렴. 뒷일 우리가 감당할게. 그러자 모든 구경꾼들이 수남이 편이 돼서 와글와글 소리 내쳐댔다. 도망가라. 어서 번쩍 들고 도망가라. 도망가라. 수남이는 자기 편 대준 이 많은 사람들을 도저히 배반할 수 없었다. 이상한 용기 솟았다. 수남이는 자전거를 마치 건부러기, 그러니까 부스러기처럼 가볍게 옆구리에 끼고 질풍같이 달렸다. 정말 조금도 안 무거웠다. 타고 달릴 때보다 더 신나게 달렸다. 달리면서 마치 오래 참았던 오줌을 시원스레 내깔기는 듯한 쾌감까지 느꼈다. 얘들아 있잖아. 이게요. 묘한 이런 게 있대요. 사람이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조금 어린 나이. 그 애들한테 이런 게 되게 많이 생기는데 슈퍼 같은 데서 몰래 껌한통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게 그 물건의 욕심보다도 뭐냐면 내가 해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안 들키고 뭔가 해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수남이도 뭐냐면 내가 해냈다는 약간 성취감이에요. 근데 이거는 좋은 성취감이에요? 부도덕한 성취감이에요? 부도덕한 성취감인 거죠. 주인 영감님은 자전거를 옆에 끼고 질풍처럼 달려온 놈을 휘둥그레 두고 바라볼 뿐이었다. 오늘 바람 세더니만 핏이 조그만 놈이 바람에 날아갔나. 설사 그럴 리 없을 텐데 내 눈이 어떻게 된 건가 그런 눈치였다. 수남이는 너무 숨이 차서 이런 주인 영감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지 못하고 한 동안 퍽퍽대기만 했다. 임마 말을 해 무슨 말이야. 니놈 꼴이 연락없이 도둑놈 동그라미 해봐. 도둑놈. 얘들아 이 말이 그거 쓰세요. 뭐를 건드릴까요? 수남이의 양심을 건드리겠지. 뭐라고요? 도둑놈이라는 이 말이 써볼까? 자, 도둑놈이라는 말이 수남이 양심을 건드리죠. 도둑놈 꼴이라는 소 거기 나오죠? 수남이 가슴에 가시처럼 걸린다. 수남이는 겨우 숨을 가라앉히고 자초지적, 그러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주인 영감에게 고해 바친다. 다듣고 난 주인 영감은 무엇이 그리 좋은지 무릎치며 통쾌해한다. 잘했다 잘했어. 맨날 촌놈인 줄 알았더니 제법인데 제법이야. 거기다 쓰세요. 뭐라고 쓰냐면 수남이의 잘못을 도리어 칭찬하는 주인 영감. 이게 바로 수남이가 주인 영감에 대한 어떤 아까 말했듯이 육친애를 느낀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막 진짜 아빠나 할아버지처럼 생각했다가 이때부터 이제 그게 바뀐 거예요.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남이가. 그러고는 가게 쓰는 드라이버 펜치 가지고 자전거 채운 자물쇠를 분해하기 시작한다. 엎드려 그 짓 하고 있는 주인 영감님이 수남이 눈에 흡사 도둑놈 본 것 같아서 그거 준 거 봐. 정이 떨어진다. 주인 영감님 얼굴이 누런 똥빛인 것조차
자, 지금 깨달은 것 같다. 속이래. 자, 누런 똥빛. 그게 뭐겠어요? 거기다 써봐. 누런 똥빛. 양심을 지키지 않는 부도덕한 모습을 뜻하죠. 그래서 이제 똥빛이라는 표현이 썼겠지. 낡은 얼굴이 아니고 똥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이해가요? 네. 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두 편의 작품을 봤어요. 동백꽃이랑 자전거 도둑을 이렇게 두 편을 읽었고 조금 시간은 빠른데 쉬는 시간을 조금 일찍 드릴게요. 알았죠? 쉬는 시간을 조금 일찍 드리고 이따가 이어서 수업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단어 지금 볼 거야? 조금 다시 내가